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실은 여성들 입장에서는요, 불안한 거 있잖아요. 집도 없고 애를 낳았을 때 또 직장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유산하는 경우도 많고, 박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어떤 정책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맞물려서 뭔가 제도가 마련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4억이면은 정말 들어앉아서 애 한 둘 낳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인구 절벽이 오면 앞으로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게 있어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네.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남아돌고 기업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경제 인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뭐 일본 대학생들이 100% 다 취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일자리가 넘치고 노인 인구가 없고 취업 인구가 필요하니까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 뒷 배경에는 슬픈 현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아마 곧 그런 것들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참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구 절벽 문제와 출산, 그 다음에 뭐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여성의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 결국은 여성의 건강은 국가의 기본적인 자원이자 힘인 거고. 모체죠, 모체.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엄마 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쵸. 엄마가 잘 돼야 되거든요. 엄마가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 산후조리에 관계되는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산후조리라고 하는 문제가 서양적인 거는 없고 괜히 한국에서만 있는 하나의 비과학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리고 또 한국 여자들은 약하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 안 한다. 아니, 서양 사람들은 아기 낳자마자 그 다음날 찬 샤워도 하는데 또 무슨 얘기냐. 이런 산후조리 문제는 제가 일선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택하면서 느낀 게, 기혼자와 미혼자 차이에서 특히 출산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후유증,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여성 건강에 직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짐승들만 보더라도 새끼를 이제 한번 낳잖아요. 그러면 털 자체가 훅 빛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생명력이 좀 깎이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후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짐승들은 태반을 먹잖아요. 새끼를 낳고 나서. 그래서 미국에도 유행인가 봐요. 아, 그래요? 예, 그거 갈아서 그 캡슐로 만들어준다고 인태반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불법이잖아요. 자기 아니에요, 거를. 자기 거. 그게 가능해요? 예, 제가 아는 환자가 아기 낳을 때 그 얘기해주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벌써 다 먹었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미국이 과학이 발달되는 나라다, 양방의학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내추럴 의학에 관심이 아주 높고, 그리고 옛날에 자연적으로 뭔가 했던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오히려 미국 같은 이런 서양에서는 이런 에이시안 메디슨을 이렇게 업데이트된 건강관리 한 방법으로 또 그렇게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저희들도 이렇게 치료해 가면서 미국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양의학의 이론을 많이 설명을 해줘요. 일부러. 그래서 그게 왜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 네 몸에 적용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아주 흥미롭게 들어요. 그런 부분은. 자기가 좀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의학의 역사에 있어서 서양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 그 다음에 뭐 갈렌 의학, 또 뭐 베살리우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스테르 이후에 미생물학이 발전되면서 세균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플레밍의 페니실린, 또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하나의 서양의학이 발전이 되다 보면 파스테르 이후에 의학이 분파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히포크라테스의 의학과 지금 한의학, 그다음에 지금 자연의학은 공통적인 어떤 그 컨셉들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양의학사 중에서도 독일의 그 호메오패시를 처음 주창한 하네만인가요? 정확하게. 예. 그쪽에서도 보면 자연의학자들은 그 메디컬 닥터 서양의학을 했다 하더라도 이쪽 학파들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그 서양의학의 그 하나의 심벌 마크인
그 지팡이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게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그 로고가 있어서 그 뱀의 시인으로 인해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 다음에 히게이아라고 하는 또 신화에도 나오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아스클레피우스의 후예냐, 히게이아의 후예냐, 뭐 이런 식으로 의사의 역사의 라인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스클레피우스의 후예와 히게이아의 후예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아스클레피우스가 아니라 히게이아의 후손이다. 뭐 그쪽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의학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스테르의 후예인 분자생물학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세균화의 전쟁, 그리고 모든 병의 원인은 내적인 원인이 아니라 외적인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거를 사멸시키고 죽이고 공격시키고 파멸시키고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로 인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그룹이 있고, 네. 아니다, 내부적인 문제다, 그것이 뭐 면역학적인 거다, 자연의학적이다, 또 이런 게 그룹으로 내려와서 히게이아적인 그룹, 그 다음에 자연요법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사상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오 히포크라티즘, 그러니까 새로운 히포크라테스의 후예가 된다. 그러면 히포크라테스의 조상으로 내려오는 후예와 파스테르의 후예하고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딜레마들,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역사에서 보게 되면 파스테르하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그룹에 있어서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파스테르가 결국은 정치적인 파워풀한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베르나르도가 주장했던 그 이론 역사는 사실은 좀 눌려버리고 네. 결국은 파스테르가 와 거기에 대는 정당 그룹, 이 그룹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파스테르가 죽으면서 유언을 얘기했다 그럽니다. 어떤 걸 남겼죠? 고백을. 내 얘기보다도 베르나르도가 더 옳았다. 죽기 전에 양심선언? 예, 양심선언. 그런 유명한 어떤 과학의 역사에서도 있거든요. 네. 그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서양의학을 하는 그룹들은 파스테르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또 한 가지 면역학이라든지 내적인 원인으로 또 뭐 연구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베르나르도의 또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냐? 나 히포크라테스 선서했어.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윤리적인 선서지 과연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그 자연주의적인 사상을 머릿속 안에 메디칼 필라소피, 의철학적인 관념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의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윤리적인 것만 선언한 거죠. 진정한 내가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냐? 아니면 아스클레피우스의 후예냐? 히게이아의 후예냐? 나는 파스테르의 후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다시 네오 히포크라티즘, 나는 다시 히포크라테스로 돌아가겠다. 그런 자연의학자의 그룹들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서양의학은 아니었고, 저는 한의학을 해서 황제내경과 상한론을 통해서 내려왔던 이 그룹들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또 아니었던 거거든요. 굳이 연결고리를 한다고 그러면 도리어 히포크라테스 사상과 황제내경 사상은 일치되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오 히포크라티즘, 히포크라테스 사상으로 넘어가서 자연의학, 소위 내처로패시 닥터나 자연의학주의자들은 히포크라테스가 우리의 아버지다, 의학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은 서양의학, 메디컬 닥터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만 하지 실제적인 철학적인 컨셉은 그 컨셉은 아니었다. 도리어 파스테르의 후예라는 거죠. 하지만은 각각의 학파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인류 건강에 다 공헌했습니다. 뭐 프레밍의 페니실린이 나오는 바람에 얼마나 2차 대전 이후에 항생제를 써서 구한 인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건학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나요? 뭐 좀 재미있고 알찬 건강 이야기 없나요? 내 몸이 산다. 꼭 들어보세요. 구독하기, 하트 찍기, 댓글 남기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양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아, 예전보다?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공공에 쓸 수 있는 물이
오염되지가 않은 물을 씀으로 인해서 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일단은 건강에 조건과 환경이 됐던 거고, 또 우리가 비료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인류의 건강이 올라가고 공중위생과 위생과 영양 상태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됐던 건데 그것이 마치 수술 기법과 항생제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학이 마치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너무 편협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네. 이거에 대한 얘기들은 의사들과 보건학자들하고는 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논문을 제시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또 그런 항생제를 이겨내는 슈퍼박테리아.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를 써서 구한 생명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거를 남발함으로 인해서 슈퍼박테리아가 나오고 3세대, 4세대, 5세대 뭐 진짜 끊임없는 세균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벌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항생제가 구했던 인구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 상태와 공중 위생이 예전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살아난 인구들이 많지 항생제를 써갖고 꼭 고쳤기 때문에 서양의학으로 인해서 수술로 인해서 물론 수액제제 또는 혈액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 수액제제를 받고 혈액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떤 그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은 건 있습니다. 그 부정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공중보건, 위생, 그 다음에 영양 상태, 식량 증진으로 인한 영양 상태가 인류가 많이 좋아졌다. 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서양의학이 최고고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또 지금 시대가 어떤데 또 한의학은 주술사다.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게끔 좀 마음 그리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커리큘럼에 절반 이상이 양반 과목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의과대학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50% 내지 60%가 또 서양의학을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의과대학에서는 과연 다니면서 한의학에 대해서 얼마큼 공부합니까?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하고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의학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학점들은 조금 한의학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 이럴 때는 한의학 쪽으로 한의사한테 가보십시오. 이럴 때는 서양의학 양의사한테 가십시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사의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니 서양의학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는 통합의학으로 가는 입장인데 지금 어느 세월에 자꾸만 양의학이다 한의학이다 싸움 나는 밥그릇 싸움 한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지성인으로서 얘기가 나올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와서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환자로 실제 만나면서 이 미국 사람들 중에는 정말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왜 살이 이렇게 접히는 부위가 짓무르면서 썩는 병, 이런 병을 왜 한국 사람들 중에 별로 이렇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질병을 실제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의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근데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결국은 쓰리고 아프니까 그냥 페인킬러만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 이게 썩지 말라고 뭐 항생제를 먹겠죠. 그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만일 이게 살이 너무 문제가 되면 절개해가지고 이제 접합해버리는 거.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야, 진짜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은 지금 내 몸이 산다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 치료라고 하는 방법과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대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이게 하나의 뭐 메타포가 되고 우리가 지금 하나의 비유법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십시오.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썩은 오염 물질이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곧 썩게 되면 거기서 파리, 모기, 바퀴벌레들이 들끓게 되고 또 악취가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악취가 난다는 거하고 파리, 모기가 들끓는다는 거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살충제부터 뿌리게 되죠. 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바퀴벌레가 싹 죽어버리고 모기, 파리들이 싹 없어집니다. 네. 악취가 나면 어떻습니까? 향수를 사게 되죠. 네. 그럼 칙칙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그 향수 때문에
결국은 냄새가 악취가 좀 덜할 경우가 있죠. 네, 일시적이죠. 그렇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악취가 나요. 백화점 가서 최고로 비싼 향수 좀 사와봐. 이거 싸구려 향수인가 봐. 그래서 더 좋은 향수, 더 좋은 브랜드 있는 거를 계속 향수를 뿌릴 거고, 이 벌레를 죽었는데 또 더 좋은 그 살충제, 더 강력한 살충제 없니? 계속 뿌려대니까 조금 있으면 또 죽는데 또 나옵니다. 웅덩이를 없앨 겁니까? 파리 모기약을 쓸 겁니까? 향수를 뿌릴 겁니까? 웅덩이를 메꿔야 되겠죠. 네. 근데 웅덩이를 메꿔서 쓰레기를 처리할 생각은 안 하고 비싼 향수, 브랜드 있는 향수, 강력한 살충제, 더 강력한 살충제를 쓴다고 그러면 망가지는 거는 우리 몸이겠죠. 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웅덩이를 없애야 될지 방법이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또 비유법이 들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산 밑에서 자라나는 버섯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버섯을 독버섯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버섯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람은 가위로 자르고, 어떤 사람은 나이프로 자르고, 어떤 사람은 레이저로 태우고, 어떤 사람은 농약을 치고, 이러면서 여러 접근할 수 있는 도구와 약재, 방법들은 아주 최첨단이라고 그래서 그 독버섯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죠.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버섯의 습성을 알면 잘라낼 필요가 없겠죠. 버섯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습하냐 조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버섯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온 뒤에 버섯이 잘 자라거든요. 그렇죠. 음지에서. 음지에서 자라고요. 네. 그러면 걔네들의 습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 오지 않는 습기를 없애면 되겠죠. 그리고 햇빛을. 햇볕을 들이게 됐죠. 네. 그러면 저는 버섯을 잘라내지를 않고 주변에 있는 나무를 싹 베어버리고 햇볕이 쨍쨍 들어가게끔 하고 거기다가 모래를 뿌려놨습니다. 버섯을 건들지도 않았는데 버섯이 사라져버렸네요. 네. 자, 그러면 자르는데 이게 금으로 된 가위야, 은으로 된 가위야, 그 다음에 강철 가위야, 그 가위가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햇볕이 들어가고 모래를 뿌리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척추 디스크가 왔을 때 수술을 해갖고 잘라내는 거는 주사로 주입해서 녹인다. 또는 그 안에 잘라내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섯을 잘라내는 거고, 아까 한의학에서 한 방으로 어떻게 침을 놓고 약을 써서 디스크를 없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하는데 아까 버섯 없애듯이 디스크는 하나의 결과고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주변의 환경, 그 사람의 근육, 인대, 근막, 그다음에 척추의 밸런스, 그다음에 약해져 있고 어디가 강해져 있는가, 이러한 것들 조건과 환경을 없애게 되면 분명히 디스크도 수술하지 않고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 물론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수술할 케이스는요,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완전히 프랙처, 골절이 돼서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하지 마비가 오면서 이 사람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온다라든지, 비수술요법으로 최소한 한 달, 두 달 했는데도 너무너무 아파갖고 마비가 올 것 같고 이 사람은 고통에 힘들다라고 하면 수술해야 되겠죠. 디스크 수술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은 5% 10%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럼 90% 정도는 우리가 비수술요법으로 충분하게 한방적으로 치료를 하고 주변의 근육 인대와 염증 그 주변의 환경만 개선한다 그러면 그렇게 아팠던 디스크도 충분하게 우리가 치료가 되지 않겠는가. 너무 수술에 대한 남발을 하지 않게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의학자들의 10년 노하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닥터조와 박 선생이 함께하는 솔직담, 많이 청취해주세요. 이 한의학과 양방의학 전반적인 우리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들 자유롭게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이렇게 멀리서 또 한국에서 진료하시다가 또 미국에 잠깐 오셨을 때 이렇게 내 몸이 산다에 함께 합류해 주신 또 고 원장님, 앞으로 어떤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보고 싶다. 환자분들은 저의 스승입니다. 스승님이시고 또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또 오늘날 발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환자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내 형제이고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제 운명을 날지 몰라도 죽는 순간까지 그런 마음으로 진료를 한다고 그러면 가장 보람된 의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26년 해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26년 더 하실 건가요? 한의사는 그 운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보는 직업입니다. 그 앞으로 그래서 50년? 글쎄, 그거는 하늘에 맡겨야 되겠죠? 글쎄, 이제 지나간 인생은 그 어떤 목적 자체가 인간적으로 뭐 저도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키우고 코스웍 소위 말하는 뭐 면허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하는 어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일이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자식들도 다 크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는 햇병아리 의사가 조그만 의사가 됐던 이런 위치는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나머지 여생은 봉사활동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뭐 언제 죽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전환점이 되니까 버킷리스트로 여러 가지 하나씩 챙겨야 되겠죠. 네. 그게 또 보람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게 삶의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박 선생님은 어떠세요? 우리 내 몸이 산다. 앞으로 청취자분들과 또 어떤 방송으로 함께하고 싶다. 예,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이렇게 한 회 또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뭐 또 청취자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오프라인 이벤트 같은 것도 한번 기획해 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 저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뭐 이렇게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날도 오겠죠. 사실 우리가 그 1월 14일이었나요? 1월 13일이었나요? 참 여러 가지 추억도 많고 뭐 순위 기록이라던가 또 총 청취수라던가 저희를 항상 이렇게 좀 깜짝짝 놀라게 만드는 이 내 몸이 산다 방송 하면서 참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 들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진료를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찾아뵙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참 아쉽다.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고 원장님 그리고 박 선생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속 시원하고 또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